하무천시의 해가 막 떠오르던 새벽, 비리낭 어시장은 이미 사람들의 숨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파도는 어둠 속에서 밀려온 물고기들의 비늘을 들고 반짝이며 마치 누군가의 운명이 깜빡이는 듯 불안정한 빛을 흘렸다. 이른 새벽 공기 속에는 소금기와 피냄새, 그리고 바다 위에 오래 쌓인 비밀들이 섞여 있었다. 그 풍경 한가운데 한 소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이하연. 17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고 말없이도 파고드는 눈빛은 얼어붙은 해안을 닮았다. 길게 묶은 머리가 물결처럼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손에는 닳아버린 칼자루가 반짝였다.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손에 쥐어야 했던,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유일한 무기였다. 하지만 그 칼이 처음 그녀에게 주어진 날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 칼을 처음 쥐게 했던 사람, 하연 앞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던 노인은 마치 오래된 바위처럼 움직임 하나하나에 무게가 느껴졌다. 그의 이름은 도윤해. 비린항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 어부이자 생선 손질의 장인이었다. 하연아, 윤혜가 칼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칼은 사람을 상처내라고 있는 게 아니다. 칼 끝을 보지 말고 흐름을 봐. 그러면 칼은 내 손에 따라오는 거야. 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적부터 윤혜는 그녀의 유일한 어른이었다. 제대로 된 가족도. 안전한 집도 없던 어린 하연에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구명줄처럼 나타났다. 비린한 가장자리에서 울고 있던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 그리고 처음으로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둑한 골목 저편에서 무거운 술기운과 폭력적인 기세를 풍기며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하연의 억눌린 공포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왔다. 연, 걸걸한 목소리, 익숙한 취기, 무너져가는 걸음걸이, 이하연의 아버지였다. 도망칠 곳 하나 없던 어린 시절. 그녀의 아버지, 이만수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술로 삼키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늘 하연에게 향했다. 네가 네 엄마를 닮아서 그래. 나를 무시하지 마. 어린 하연은 아버지의 술병이 깨지는 소리보다 그 뒤에 찾아오는 침묵이 더 무서웠다. 아무 소리도 없는 그 순간이 오면 반드시 폭력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녀의 몸에 남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 아물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공포는 잘 지워지지 않았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주변을 무시하며 하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집에 와. 너 같은 게 여기서 뭘 해. 하연은 너무 뚜렷하게 기억했다. 아버지의 소나기 냄새, 피 맺힌 분노, 도망칠 수 없다는 절망감. 그러나 그 순간 퍽 어딘가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하연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이 느슨해졌고 아버지가 뒤로 휘청이며 넘어졌다. 그 앞에는 윤혜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어시장에서 쓰던 나무 손잡이 도마가 들려 있었다. 이 아이 건드리지 마. 윤혜의 목소리가 놀라울 만큼 나직하고 단단했다. 아버지의 분노는 더욱 격렬해졌지만 이미 주변 상인들이 몰려들며 사태는 커지고 있었다. 그 틈을 타 윤혜는 하연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달렸다. 그날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싸워준 순간을 겪었다. 새로운 삶을 얻지만 바다는 늘 대가를 요구했다. 하연은 도윤혜의 작은 집,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허름한 2층 방에서 살게 되었다. 비린한 사람들은 그녀에게 따뜻했지만 하연의 마음은 항상 묶여 있었다. 언제든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공포 때문이었다. 밤이면 파도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바다가 끝없이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 속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편안하게 만든 존재가 있었다. 아이 한 명. 윤혜가 돌보고 있던 소년, 서준우. 6살 어린 준우는 항상 하연을 따라다니며 누나라고 불렀다.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던 세상에서 준우만은 맑은 눈으로 하연을 바라보았다. 누나, 오늘도 칼 연습해. 응, 너 다치게 하지 않을게. 난 누나가 제일 좋아. 준우의 말은 하연에게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큰 위로였다. 그녀의 삶에 처음 생긴 가족 같은 존재. 하지만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하연은 알고 있었다. 세상은 쉽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변화의 전조 낯선 그림자의 방문. 그 여름이 끝나갈 무렵 비린항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무천시 재개발 들어온다더라. 큰 기업에서 항구 전부 산다는데 우리 같은 작은 가게들 다 쫓겨나는 거 아냐. 그리고 정말로 어느 날
검정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어시장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남자가 있었다. 강무혁 하모천 최대 기업 금창해양그룹의 부사장. 날카로운 눈매, 잔잔한 미소. 하지만 웃고 있어도 무언가 차갑게 느껴지는 분위기. 그의 뒤에는 항상 또 다른 남자가 따라다녔다. 회색 머플러가 인상적인 젊고 고요한 표정의 남자. 주상우, 강무혁의 최측근. 하연은 그들의 존재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직감했다. 이 사람들은 바다를 사랑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다를 집어삼키러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상하게도 두 사람 중 상우는 하연을 오래 바라봤다. 말을 걸지도 않았고 가까이 오지도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하연은 그들에게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다. 그녀에게는 매일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과 지켜야 하는 작은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극의 시작은 항상 사소한 균열에서 온다. 어느 날 밤, 윤혜는 평소와 달리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윤혜와 젊은 여인, 그리고 아직 아주 어린 준우의 모습이 있었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윤혜는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입을 열었다. 해발이 시작되면 이 시장은 없어질 거다. 정말 우리도 쫓겨나요. 그래. 금창해양은 이 항구를 통째로 사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 하연의 손이 조용히 떨렸다. 비린항은 그녀가 처음으로 웃음을 배운 곳이었다. 준우가 자라난 곳, 윤혜가 살아온 곳,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윤혜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하연아,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뿐만이 아니다. 혹시 다른 선택지가 생기면 그 길을 가도 된다. 하연은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졌다. 그녀는 결코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곳이 처음으로 자신을 품어준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하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파도는 평소보다 높았고 창문은 쉬지 않고 흔들렸다. 마치 바다가 다가올 폭풍을 미리 경고하는 듯한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비극의 첫 조각이 떨어졌다. 아버지의 귀환 끝내 도망치지 못한 그림자. 새벽 어시장에 비명이 울렸다. 하연이 뛰어나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골목 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술에 잔뜩 취해 난동을 부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이만수였다. 하연 너 이리 안 와. 저 사람 또야. 경찰 불러. 사람들의 소란이 커져갔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의 생선상자들을 걷어차며 난리를 피웠다. 결국 하연의 앞에까지 다가온 그는 그녀의 옷깃을 거칠게 잡았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너 같은 게. 그만하세요. 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칼질한다고 잘난 줄 아냐 내 엄마도. 그 순간 다시 한번 퍽. 윤혜가 나타나 아버지의 팔목을 잡아챘다. 그만해. 이 아이는 네 소유물이 아니야. 아버지는 분노로 달아올라 윤혜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이 엉켜 넘어지는 사이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병이었는지 상자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연은 몸이 굳어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아버지. 하연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윤혜가 재빨리 뛰어가 맥을 짚었다. 죽진 않았다. 정신 차려 누구 밀실 구 좀 불러. 혼란 속에서 하연은 한 가지 사실만 깨달았다. 도망쳐도 숨겨도 떠나도 부정한 과거는 결국 당신을 따라온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비린항 어시장의 뒤편 골목은 그날따라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다. 새벽부터 이어진 소동이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진동하는 듯했고 축축하게 젖어있던 바닥 위에는 깨진 술병 조각이 빛을 반사하며 흩어져 있었다. 하연은 골목을 향해 뛰어들며 숨을 몰아쉬었다. 몸이 앞으로 쏠렸고 발소리가 좁은 공간에서 크게 울렸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 이만수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피범벅이 된 얼굴, 부서진 상자들, 주변에 흩어진 비린물, 그의 손이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그녀를 향해 뻗으려다 공중에서 허공을 갈랐다. 하연, 너 때문이야. 익숙한 말이었다. 인생 내내 들어온 문장. 그 말은 칼처럼 내면을 베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족쇄 같은 역할도 하지 못했다. 대신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을 뿐이었다. 그때 도윤애가 급히 다가와 아버지를 제치고 하연을 뒤로 밀어냈다. 뒤로, 지금 다치면 안 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장 상인 몇 명이 몰려들어 경찰 불렀다. 저 사람 또 난동 피웠다 하고 웅성거렸다. 경찰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마지막 힘으로 하연을 가리키며 헛소리를 내뱉었다. 전현이 날 죽이려 했어. 비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골목 여기저기에서 새어나왔다. 경찰은 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에 실어 옮기며 말했다. 취객이군요. 우선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아버지가 멀어져가는 모습은 오래된 그림처럼 흐릿했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하연에게 손을 뻗으려 했다. 마치 숨이 남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은 것이 딸이 아니라 딸에게 부여하고 싶은 죄였던 것처럼. 윤혜는 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다. 끝난 거야. 네 잘못 아닐세.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하연은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어떤 끝이 아니라 더 큰 파동의 시작이라는 걸. 그녀의 삶은 늘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새로운 폭풍으로 이어졌으니까. 오후가 되자 어시장은 다시 조금씩 활기를 찾아갔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긴장과 불안으로 얽혀 있었다. 사건의 여파만이 아니라 어시장 전체에 서서히 스며드는 다른 긴장감 때문이기도 했다. 그 틈 사이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재개발팀이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부드럽지만 냉기가 흐르는 눈빛을 가진 남자. 주상우가 있었다. 그는 골목 끝에서 벌어진 소동을 지켜보는 동안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무표정 속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어제 본 그 아이군. 그의 시선이 하연에게 박혔다. 하연은 그걸 모르고 생선을 손질하며 손끝에 집중하고 있었다. 상우는 하연을 잠시 바라보더니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몸을 돌렸다. 상우 대리님, 부사장님 미팅 장소 준비해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하연을 돌아보았다. 조금 위험해 보이는 아이군. 위험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하연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하연이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 해가 질 무렵 윤혜의 집은 따뜻한 저녁 냄새로 가득했다. 방바닥에 깔린 낡은 러그 위에서 준우가 낙서를 하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하연은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윤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충격이 컸지. 저 때문에 아저씨까지 피해보고 준우도 보고.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어.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그 말에 하연은 마치 뭔가가 터져 나올 듯 입술을 물었다. 울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그녀의 눈가에 파도처럼 번졌지만 결국 울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들었다. 그 순간 계단에서 조그만 발소리가 들렸다. 누나, 괜찮아. 준우가 걱정스런 눈으로 말했다. 응, 괜찮아. 넌 걱정할 필요 없어. 난 누나 편이야. 누나 힘들면 내가 다 지켜줄게. 아이의 말은 어디서 봤더라. 말도 안 되는 약속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연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는 말이었다. 다음 날 비린항의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시장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측량하고 사진을 찍고 상인들을 불러 모아서 설명을 했다. 재개발이라고.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데? 보상금이 이게 말이 되나? 집세도 못 내겠다. 시장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 가라고. 불안과 분노가 한꺼번에 시장을 뒤덮었다. 그때 강무혁이 등장했다. 무혁은 자신감 있게 웃으며 상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온기를 띈 적이 없었다. 모두에게 발전 기회를 드리려는 겁니다. 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은 그럴듯했으나 누구도 진심으로 듣지 않았다. 그러나 힘을 가진 사람의 말은 진심이 아니어도 무기가 된다. 무혁의 시선은 곧 하연에게로 옮겨갔다. 저 아이가 어제 폭행 사건의 중심이었다지. 상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무심한 듯 말했지만 하연은 그 느낌을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그들의 존재는 이 시장의 운명을 뒤흔들 존재였고 자신의 삶 역시 그 흔들림에 휩쓸릴 것이다. 재개발 문서를 받아들고 가게 뒤편에서 읽고 있던 하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대로라면 힘들 겁니다. 상우였다. 하연은 경계하며 물었다.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당신은 이곳에 오래 산 사람 같지 않지만 이 시장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은 누구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듣지 말란 소리군요. 아니요, 경고입니다. 상우는 조용히 말했다. 비린항은 곧 거대한 파도에 휩쓸립니다. 그 파도는 상인들만이 아니라 당신도 포함해서. 그리고 말없이 돌아섰다. 하연이 그 등을 바라보고 있을 때 윤혜가 다가왔다. 하연아, 괜찮나? 그 사람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겠지. 재개발이라는 게 원래 그렇네. 그날 밤 하연은 창문을 통해 파도를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빛을 잃은 흰 포말이 계속 바위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가 문 밖에서 끊임없이 노크를 하는 것처럼 불안했다. 하연은 부엌에서 칼을 꺼내 손에 쥐었다. 칼날에 흔들리는 자신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살아있었다. 지켜야 할 게 있어. 그녀의 중얼거림은 바다의 소리에 묻혔다.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리며 준우가 얼굴을 내밀었다. 눈앞 무서운 꿈 꿨어. 하연은 칼을 뒤로 감추고 부드럽게 그를 안았다. 괜찮아, 누나가 옆에 있을게. 준우가 그녀 품에 안겨 조용히 잠들었고 하연은 그 아이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마음 한쪽에서 결심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널 지켜야 해. 어떤 일이 생겨도.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거칠게 부서지고 있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비린항 어시장에 다시 새벽이 찾아왔다. 하지만 하연은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파도 소리가 더 이상 자장가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 소리는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거칠고 불안정했다. 마치 바다가 곧 무너질 비밀을 억지로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연은 부엌에서 칼을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칼날에 비친 얼굴은 전보다 더 단단해졌지만 여전히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준우와 윤혜를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했다. 바다는 언제나 길을 알려주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길을 삼켜버렸다. 문득 아래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하연은 칼을 내려놓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윤혜가 생선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일어났구나. 오늘도 도와줄 거지. 네, 오늘 배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그래서 새벽부터 북적이겠지. 네가 있으면 든든해. 윤혜는 평소에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에는 분명한 피로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재개발 소식은 단지 시장만 뒤흔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뒤흔들고 있었다. 아무리 평소대로 일하려 해도, 아무리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듯 보여도 불안은 곳곳에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연은 바구니를 들고 어시장으로 향했다. 해가 아직 뜨지 않은 어시장은 얼음 냄새와 비린내, 그리고 묘하게 눅진한 어둠이 뒤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도 눈빛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다. 누군가는 새벽부터 주민센터에서 받은 공문을 들고 불안하게 흔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측량용 삼각대를 세우는 회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여기서 왜 측량을 합니까? 우린 아직 동의한 적도 없어요. 시에서 승인받은 절차입니다. 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협조 재개발이라고 이름 붙여놓으면 다 허용된다는 거요. 그 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시장 입구는 금방 어수선한 분위기로 변했다. 하연은 조심스레 걸음을 멈춰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주상우. 그는 어시장 소동을 지켜보는 대신 오히려 하연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과는 달리 눈동자 속에는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다. 관심인지, 경고인지, 혹은 단순한 분석인지 알 수 없었다. 하연은 모른 척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상우가 먼저 말했다. 오늘은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하연은 걸음을 잠시 멈춘 뒤 돌았다. 어째서요? 금창해양에서 상인들에게 공식 통지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낮다니 어디까지 낮아요? 시장에서 상가 철거 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 이하. 어떤 사람은 이사비조차 받지 못할 겁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참혹했다. 하연은 잠시 숨이 막히는 듯 답하지 못했다. 그때 멀리서 상인 총대가 외쳤다.
금창에 향해서 온 사람들이래 모두 모여보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방향으로 몰려가자 상우도 눈길을 돌렸다. 시작됐군요. 곧 큰 파도가 올 겁니다. 하연은 그 말에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잠시 침묵. 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살고 싶다면 빠져나갈 길부터 찾으세요. 그 말은 위협 같기도 하고 조언 같기도 하고 도망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하연은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도망치기만 했던 시절은 끝났다. 이제는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아졌다. 저는 떠날 생각 없어요. 상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금창해양 직원들이 양복을 깔끔히 맞춰 입고 시장 한가운데 섰다. 그 중심에는 강무혁이 있었다. 여러분의 생업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차갑게 울렸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을 위해선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릴 내쫓겠다는 소리잖아. 협의도 없이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하연은 사람들 틈에 서 있었지만 시선은 어느 순간 상우와 마주쳤다.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지켜보겠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시장을 가르며 울렸다. 이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정육점을 운영하는 중년 여인이 손에 통지문을 들고 외쳤다. 보상금이 이게 뭐냐고, 우리 보고 당장 나가라고. 임시시설을 마련해 드릴 겁니다. 금창해양 직원이 말했다. 임시시설 여기가 우리 삶이야, 우리 인생이라고. 순식간에 비수처럼 날카로운 분위기가 형성됐다. 누군가는 울었고 다른 누군가는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어떤 이는 소리를 지르다 결국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혼란 속에서 하연은 문득 깨달았다. 이 재개발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삶을 빼앗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예정된 수순처럼 진행되고 있었다. 하연이 손에 힘을 주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잡아 끌었다. 하연아,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윤혜였다. 왜요? 저 사람들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너 어제 아버지 일로 시장에서 주목받았잖니. 괜히 또 얽히면 위험해. 하지만 하연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저 도망치기 싫어요. 윤혜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두려움 속에서 숨어 떨기만 하던 아이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지키고자 하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순간 시장 입구에서 더 험한 소동이 들렸다. 저기 금창해양 사람들 뒤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누구야? 회사의 실세라던데. 저 사람 건드리면 끝장나는 거 아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 사람에게 향했다. 강무혁이었다. 그는 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눈빛 속에는 계산과 압박만이 있었다. 무혁의 시선이 다시 하연에게 닿자 하연은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심장이 움찔했다. 그때 상우가 다가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 곁에 조용히 섰다. 하연은 의아함을 느꼈다. 왜 제 옆에 있어요? 혼자 있으면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 보호받아야 할 사람 아니에요.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 대답은 의외였다. 상우가 농담을 할 인물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게가 사라질 위기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무너지듯 울었고 누군가는 분노를 참고 부들부들 떨었다. 결국 전체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폭발 직전에 도달해 있었다. 윤혜가 하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가게로 들어가자. 지금은 위험하니까. 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전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윤혜는 깊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네가 뭘 하겠다는 건데? 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명 하나의 감정이 피어올랐다. 지켜야 한다, 준우를, 윤혜를. 이 시장을, 그리고 도망치며 살아온 나 자신의 삶까지. 망설이는 동안 상우가 귓가에 낮게 말했다. 지금은 나서지 마세요. 당신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나면 당신을 향해 올 겁니다. 하연은 다시 상우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상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누구 편도 아닙니다. 나는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 속에는 알 수 없는 균열이 있었다. 마치 그는 누군가에게 속하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오래 헤매던 사람처럼 보였다. 한참 동안 혼란이 이어졌다. 그리고 결국 금창해양 직원들은 추후 공지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시장 전체가 무너진 듯 침묵에 빠졌다. 남겨진 사람들의 표정은 피로와 분노, 그리고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다. 어떤 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떤 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윤혜는 하연을 향해 말했다. 하연아, 우리 시장이 쉽게 버티지 못할 거다. 그 말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앞으로 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갈 것이라는 경고처럼 들렸다. 그날 밤, 하연은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달빛이 바닷물에 비쳐 은빛으로 흩어졌고 파도는 여전히 쉼없이 바위에 부딪혔다. 그 소리는 마치 어떤 결정을 요구하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칼을 꺼내 손에 쥐었다. 칼날에 비친 자신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이기도 했다. 지켜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하연은 자신의 심장 위에 손을 얹었다. 어떤 파도가 와도 난 이번에는 버틸 거야. 밖에서는 파도가 더욱 거칠게 부서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맞서라고 외치듯이. 비린항의 아침은 또다시 찾아왔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더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마치 밤새 바람이 사람들의 마음까지 훑고 지나간 것 같았다. 재개발 이야기 이후로 시장은 늘 긴장 상태였다. 누가 먼저 나가게 될지,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생선은 들어왔고 배는 항구에 닿았고 손님들은 먹어야 했다. 삶은 늘 그렇듯 무너질 것 같은 하루 위에서도 계속 굴러갔다. 비참하면서도. 동시에 기적처럼 하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가게 앞을 정리했다. 얼음을 새로 깔고 오늘 들어온 생선을 한 마리씩 꺼내 배를 가르고 내장을 분리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다. 칼날 각도만 조금 더 세워 살점이 자꾸 붙잡니. 뒤에서 도윤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언제나처럼 차분한 눈빛으로 칼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요. 조금 더. 그래. 바로 그거다. 칼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야. 하연은 다시 한번 그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칼은 방향을 만든다. 힘이 아니라. 길을 낸다. 그 말은 요리뿐 아니라 삶에도 닿아 있는 것 같았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힘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 동안 칼질이 이어졌다. 쿵쿵, 탁, 척 얼음에 닿는 소리, 뼈가 잘려나가는 소리, 비늘이 튀는 소리들이 섞여 어시장 특유의 리듬을 만들었다.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는 하루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 대화 속에는 어김없이 재개발 이야기가 껴있었다. 어제 회의에서 뭐라던가 당장 나가라고 하진 않겠대. 대신 자발적으로 이전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거지. 자발적 강제네. 그게 윤혜는 그런 대화들 사이에서 묵묵히 생선을 손질하면서도 귀는 자연스럽게 여기저기로 향했다. 그는 날이 갈수록 깊어진 주름을 손등으로 한번 쓸어 올리듯 문지르곤 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잡다한 소음 사이로 나직은 발소리가 들렸다. 단정한 구두. 리듬감 있게 다가오는 발걸음. 하연은 몸을 돌리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주상우였다.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가게 앞에 서서 잠시 생선 위로 흘러내리는 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손이 빠르네요. 윤혜가 먼저 상우를 돌아보았다. 손님이십니까? 지나가다가 구경했습니다. 비린항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하는 가게는 많지 않네요. 칭찬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상우의 눈빛은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분명 하연 쪽에 오래 머물렀다. 윤혜가 슬쩍 하연을 보며 말했다. 이 아이 손이에요. 배운 지는 몇 년 안 됐지만 감각이 좋아서요. 하연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칭찬이 부끄러운 것보다 상우와 눈이 마주치는 게 더 부담스러웠다. 상우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칼날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처음 본 날도 느꼈지만 위기 상황에서 움직임이 흐트러지지 않더군요. 하연의 손이 순간 굳어졌다. 그가 말하는 건 재개발 회의 때가 아니라 더 전날에 소동 아버지가 쓰러지던 골목에서의 그녀의 태도였다.
그냥 움직이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요, 도망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윤혜는 상우의 말에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 말이 어디를 향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챈 듯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상우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다. 바닷바람에 말라붙은 벽, 오래된 냉장고, 낡았지만 잘 닦인 작업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하연의 손. 금창에 향해서 인력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버티는 사람, 위협 속에서도 침착한 사람,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덧붙였다. 칼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 하연은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단호하게 말했다. 관심 없습니다. 상우는 예상했다는 듯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지금은요. 그 말이 묘하게 시장 안에 맴돌았다. 마치 앞으로의 시간을 미리 보고 온 사람처럼 윤혜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음성으로 말했다. 이 아이는 여기서 일합니다. 우리 가게 사람입니다.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사양하겠습니다. 상우는 그것을 끝으로 더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명함 하나를 꺼내 작업대 모서리에 올려놓았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선택지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가 돌아선 뒤에도 명함에 적힌 글씨는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흉처럼 남아 있었다. 하연은 고개를 돌려 명함을 바라보고 결국 젖은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금창해양 로고, 주상우라는 이름, 번호 몇 개. 윤혜가 말했다. 버려라. 저 사람들하고 엮이면 평범하게 살 수 없다. 평범하게 사는 게 가능한 걸까요? 하연이 무심코 내뱉은 질문에 윤혜는 대답이 없었다. 대신 칼을 잡은 그녀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평범하게 사는 게 뭔지 꼭 알 필요는 없다. 다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너답게 남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 말은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시간은 그렇게 조용히 흐르는 듯하다가 갑자기 몇 달씩 휙휙 지나갔다.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변하고 어시장의 생선 종류도 달라졌다. 여름에는 오징어와 멸치가 가득했고 가을이 오자 굵은 고등어와 전어가 쏟아졌다. 하연의 칼질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다. 처음에는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 살을 찢어놓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칼이 거의 살에 닿지도 않은 것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졌다. 손님들은 가끔 작업대를 구경하다가 감탄하곤 했다. 저 아가씨 손 좀 봐.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 저렇게 썰어낸 회는 맛도 다르다니까. 하연은 칭찬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살기 위해 억지로 잡았던 칼이 이제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감각. 그것만으로도 버틸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았다. 준우도 어느새 훌쩍 자랐다. 처음 만났을 때는 겨우 그녀 팔에 안겨 울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앞치마를 두르고 서툴게 생선을 옮기고 쓰레기를 버렸다. 누나, 나도 칼질 배우면 안 돼. 위험해서 안 돼. 나 조심할 수 있어. 누나처럼 되고 싶단 말이야. 그 말에 하연은 잠시 웃음이 났다가 곧 진지해졌다. 나처럼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너만의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칼 잡고 싶어. 누나가 잡는 모습 멋있어. 하연은 대답 대신 윤혜를 바라봤다. 윤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칼 한 자루를 들어 올렸다. 기본부터 가르치면 되지. 무서워하게만 하면 더 위험해. 그날부터 준우도 아주 기초적인 손질을 배우기 시작했다. 감자를 다듬고 채소를 써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생선의 머리만 자르는 연습 같은 것들. 하연은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그 손을 지켜봤다. 손가락 조심해. 칼은 항상 네가 아니라 상대를 향해야 해. 상대. 자르는 대상 말이야. 내 몸 쪽으로 돌리지 말고 언제나 밖으로 보내. 네. 준우의 어린 눈동자는 설렘과 집중이 가득했다. 하연은 그 눈빛 속에서 옛날의 자신을 보았다. 처음 윤혜에게 칼을 건네받았던 날, 자신도 저런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로운 날들만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재개발 이야기는 잠잠해지는 듯하면서도 일정한 간격으로 다시 떠올랐다. 시청에서 공무원이 나와 설명회를 열기도 했고 금창해양 측 인물이 상인들을 따로 만나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어떤 이는 고민하다 가게를 정리하고 떠나는 길을 택했다. 버티기 힘들어서 그냥 이사 가려고. 애들 학교도 옮기고. 짐을 싣는 트럭 앞에서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연의 가슴은 묘하게 조여들었다. 하나씩 사라지는 이웃들, 빈 가게, 닫힌 셔터, 시장은 서서히 숨이 줄어들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상우는 가끔 모습을 드러냈다. 어쩌다 마주치면. 그는 늘 비슷한 말을 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빠져나갈 선택지요. 그때마다 하연은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다. 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밤, 윤혜는 반쯤 비운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 평소에는 잘 술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하연은 이상함을 느꼈다. 아저씨, 오늘은 왜 술 드세요? 가끔은 필요할 때도 있지. 넌 아직 마시면 안 된다. 윤혜는 웃으며 잔을 기울였지만 웃음 끝이 떨려 있었다. 하연아, 나한테도 과거가 있다. 자랑할 수 없는 과거지. 하지만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버텨왔다. 전 아저씨 과거 상관없어요. 그래줘서 고맙다. 하지만 내 과거와 내 과거가 언젠가 한번 부딪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러나 윤혜의 얼굴에 떠오른 그늘이 심상치 않았다. 재개발 때문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은 말해줄 수 없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그때 네가 선택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날 밤 하연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다의 소리는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얼마 뒤 비린항에는 새로운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금창해양 뒤에 조직이 있다더라. 그냥 회사가 아니라. 도시 이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말이야. 괜히 얽히면 평생 못 빠져나온다던데. 이야기는 과장된 것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강무혁의 눈빛과 상우의 행동을 떠올리면 단순한 기업 문화를 넘는 무언가가 스며 있는 것 같았다. 밤이 늦어 모두가 돌아간 시장 한가운데에서 잠시 불이 꺼진 채 바람만 지나가고 있었다.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주상우였다. 그는 어두운 시장을 천천히 걸었다.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 빈 박스, 바람에 굴러다니는 종이 조각들, 그리고 멀리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도윤회의 가게. 상우는 그 불빛을 잠시 바라보고 중얼거렸다. 버티는 사람들은 오래가지만 그만큼 크게 무너진다. 그 말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 역시 이 도시의 수많은 선택과 파국을 지켜봐 온 사람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한가운데에 이하연이라는 변수가 서 있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디까지 버틸지, 그 끝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키게 될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파도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조용한 밤하늘 아래 비린항 위로 바람이 불어갔다. 그 바람은 곧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나를 향해 조금씩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비린항의 새벽 공기는 거칠고 차가웠다. 겨울이 다가오는 기척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이었다. 바람은 더 얇게, 더 깊게 스며들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서늘한 긴장감이 크게 드리워졌다. 한동안 얼어붙은 듯 조용하던 재개발 이야기가 다시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전날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소식이 돌며 시장은 폭풍한 가운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시에서 재개발 확정했다잖아. 이젠 진짜 시간 문제야. 우리 가게도 철거 대상이래. 사람들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와 불안이 한꺼번에 뒤엉켜 있었다. 누군가는 담배를 태우며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비비며 떨고 있었다. 그리고 몇몇은 이미 마음을 비운 듯한 얼굴로 가게 짐을 바구니에 담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하연은 묵묵히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칼끝은 빠르게 움직이며 물고기의 껍질을 벗기고 살을 갈라내고 내장을 분리했다. 손은 바쁘고 정확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다. 어젯밤 윤혜가 술김에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 과거와 내 과거가 언젠가 부딪힐 거다. 하연은 도무지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저 두려운 예감만이 촉처럼 자라고 있었다. 얼음을 채우고 있던 준우가 말했다. 누나, 오늘 시장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왜 다들 싸울 것처럼 그래? 하연은 손을 멈추고 준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불안이 짙게 묻어 있었다. 괜찮아. 그냥 어른들 일이 복잡해서 그래. 근데 누나도 표정이 이상해. 하연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 한 구석에서 쓴 미소가 뭉개져 올라왔다. 누나는 괜찮아질 거야. 준우는 더 물어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겠지만 그 역시 하연을 믿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시장 입구에서 또 소동이 일어났다. 금창해양 사람들 또 왔대. 이번엔 무슨 명목으로 오늘 보상금 협상이라더라. 사람들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한 방향으로 몰려갔다. 재개발팀이 들고 온 서류들이 오늘 시장의 생사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처럼 모두의 눈에는 광기가 언뜻언뜻 스쳐 지나갔다. 하연도 자연스럽게 그들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가게 안쪽에서 윤혜가 급히 그녀를 불러 세웠다. 하연 잠깐 와봐. 하연은 놀란 눈으로 윤혜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요? 가게 뒤쪽으로 좀 와라. 너에게 해줘야 할 말이 있다. 윤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고 떨려 있었다. 하연은 불길한 느낌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냉장고 옆에 멈춰섰다. 윤혜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말했다. 내 아버지 이만수, 그 사람과 내가 과거에 얽힌 게 있다. 하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무슨 뜻이에요? 그때 난 젊었고 바다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네 아버지도 그랬지. 우린 서로 다른 선단에서 일했지만 늘 경쟁했어. 때로는 깨끗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하연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아저씨, 설마. 윤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어머니 실종 사건. 그 사건에 나도 일부 얽혀 있었다. 순간 하연의 머리가 멍해졌다. 겨울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식은땀을 돋게 만들었다. 말도 안 돼. 아저씨가 그럴 리가. 내가 직접 한 건 아니다. 하지만 당시 조직에서 벌인 일들을 방관했고 네 아버지가 그 일 때문에 무너졌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윤혜는 눈을 감았다. 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네 아버지를 피하지도 못했고 너를 볼 때마다 속죄하는 마음이었다. 하연은 입술을 떨었다. 그러고도 저를 키워주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연은 기댈 곳을 잃은 사람처럼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동안 믿어온 세계가 균열 나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크게 울렸다. 윤혜는 다급히 말했다. 하지만 너와 준우에게만큼은 진심이었다. 그건 거짓이 아니다. 눈물이 흘러야 할 순간이었다. 하지만 하연은 울지 않았다. 대신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그때 시장 앞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 치고받고 싸운대. 금창해양이랑 상인들이 충돌했어. 하연은 더 말을 듣지 않았다. 발걸음이 스스로 시장 중심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며 폭발 직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보상금이 이게 뭐야? 우리한테 죽으라는 거잖아. 이런 조건 누가 받아들여 싫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도 있다는 건 무슨 소리야. 금창해양 직원들은 도망치듯 뒤로 물러나고 있었고 그들 앞에 서 있던 한 남자만이 침착하게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강무혁,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채 말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이딴 쓰레기나 내미는 거냐. 우린 죽으란 말이잖아. 아이들까지 있는 집인데. 사람들 사이의 분노가 절정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손에 있던 박스를 던졌고 누군가는 직원의 옷깃을 잡아 끌었다. 그때 시장 뒤편에서 누군가가 깊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주상우였다. 그는 한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며 손짓으로 금창해양 직원들을 뒤로 물렸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하연의 눈을 찾더니 직선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왜 여기 나왔습니까? 하연은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도망치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상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선택은 위험합니다. 알아요. 그래도 남을래요. 상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 짧은 순간이 지나자 시장 한가운데에서 더 큰 충돌이 일어났다. 우두둑 어딘가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밀려오는 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밀려났다. 누군가 넘어졌고 누군가는 발을 헛디뎠다. 그 혼란 속에서 하연의 시야가 흔들렸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상우였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와요. 지금 당장. 싫어요, 사람들. 당신까지 다치면 더 큰 사태가 벌어져. 하연이 거부하려는 순간 상우가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당겼다. 적어도 난 당신이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큰 무리가 몰려들며 상황은 통제불능이 되었다. 금창해양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상인들의 분노는 희망없이 폭발하고 있었으며 비린항은 마치 전쟁터 같아졌다. 하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상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젠 선택해야 합니다. 싸울 것인지 지킬 것인지 혹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하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상하리만큼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다. 무너지는 시장 한가운데서 하연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싸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녀의 시선이 윤혜에게 향했고 준우에게 향했고 그리고 자신에게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지는 파도 속에서 하연의 선택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리가 너무 컸다. 사람들의 고함, 욕설, 울음, 유리 깨지는 소리, 누군가 넘어지는 둔탁한 소리까지 한꺼번에 뒤엉켜 귀를 때렸다. 비린항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니라 전쟁터에 가까웠다. 하연의 시야도 함께 흔들렸다. 누군가 어깨를 밀고 지나가고 등 뒤에서 사람의 몸이 와락 부딪혔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순간 손목을 세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이쪽으로 주상후였다. 그의 목소리는 소란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놔요. 저 사람들 지금은 빠지는 게 먼저입니다. 하연은 이를 악물며 손을 빼려고 했다. 저 사람들 다치고 있어요. 누가 말려야 당신부터 다치면 더 위험해져요. 상우의 손에 있는 힘이 더 강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안쪽 깊은 곳에는 초조함이 스며 있었다. 그는 사람들 틈을 정확하게 파고들며 길을 만들었고 하연을 끌어당겨 그 사이로 비집고 나갔다. 한쪽 골목으로 빠져나오자 비명소리는 조금 멀어졌지만 여전히 시장 안쪽을 뒤흔들고 있었다. 몸에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듯 하연의 무릎이 힘을 잃었다. 벽에 등을 기대며 숨을 몰아쉬는 사이 상우가 말없이 자켓 안쪽에서 무정이를 꺼냈다. 인력 더 보내. 경찰 오기 전에 상황 정리부터 해. 무정이에서 찌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간단히 통화를 마치고 다시 하연을 봤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근데 하연은 헛웃음이 났다.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에요? 금창해양 사람인가요? 우리 시장 쪽인가요? 상우는 잠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하연의 손목을 한번 쳐다봤다. 그 손목에는 예전부터 남아있던 옅은 멍 자국들이 군데군데 보였다.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에게 붙잡히고 밀리고 넘어지며 살아온 흔적처럼 보였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도시에서 너무 많은 무너짐을 봤습니다. 어느 쪽이든. 누군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멋있는 말 같긴 한데 하나도 안 와닿네요. 하연이 비웃듯 말하자 상우는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라도 이해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시장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차 경광등 불빛이 골목까지 번졌다. 상우는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하연을 바라봤다. 당신 이름. 이하연 맞죠? 왜요? 오늘 일. 당신 이름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이미 눈에 띄었으니까. 제가 뭘 했다고요? 돌아다니는 소문이 있어요. 골목에서 취객을 제압했다는 얘기. 재개발 설명회 때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얘기. 이런 소문은 금창해양에도 시청에도 다 들어갑니다. 하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버티고 견디고 도망치지 않았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눈에 띄는 행동이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어느 쪽 편에 설 건지 묻게 되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상우는 다시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하연은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친 뒤 시장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뒤처럼 어지러워졌다. 넘어진 좌판, 땅에 나뒹구는 생선 박스, 찢어진 천막, 여전히 울고 있는 상인들, 경찰에게 뭐가 어찌 된 건지 설명하려 애쓰는 사람들. 윤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가게 앞에 서 있었다. 하연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붙잡았다. 다친 데는 없어요. 아저씨는요, 난 괜찮다. 준우는 집에 보내놨다. 이 꼴을 보여주기 싫어서.
하연은 조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윤혜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평소와는 달리 숨이 거칠었다. 이마에 땀방울도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아저씨, 안색이 괜찮아. 이런 날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 그는 대충 웃어 넘기려 했지만 웃음이 끝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끊겼다. 가슴이 묵직하게 들썩이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다. 경찰은 양측 진술을 받아 적고 금창해양 측은 공식 입장을 내겠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상인들은 여기저기 모여 앉아 불만을 쏟아냈지만 누구도 뾰족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해가 저물 무렵 윤혜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갑자기 가슴팍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였다. 아저씨 하연이 놀라 뛰어가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잠깐. 숨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의 몸이 옆으로 휘청였다. 눈이 잠시 허공을 향해 떠 있다가 초점이 흐려졌다. 준우야. 책 읽고 불러. 빨리 하연의 외침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준우는 겁에 질린 얼굴로 집 전화기를 붙잡고 손을 떨었다. 한 손으로는 번호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눈물을 닦았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윤혜는 간신히 의식을 붙들고 있었다.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그는 하연의 손을 애써 붙잡았다. 가게. 지켜야지. 걱정 마요. 다녀오세요. 제가 지킬게요. 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병원 응급실의 분위기는 항상 시간과 싸우고 있었다. 하얀 벽, 흰 가운, 부지런히 오가는 의료진들. 윤혜는 심장 쪽 검사를 받고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 사이 어디쯤에 있을 것 같았다. 하연은 대기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줬지만 그 고통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옆에서는 준우가 울다 지쳐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분 되세요. 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딸은 아니고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예전부터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무리를 많이 하셨나요? 무리. 하연의 머릿속에 새벽마다 얼음을 나르던 윤혜의 등이 떠올랐다. 비에 젖은 손으로 생선을 뜨고 밤마다 가게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던 모습까지 요즘 가게 문제 때문에 계속 걱정이 많으셨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치면 심장 질환은 더 빨리 악화됩니다. 당분간 병원에 계셔야 해요. 약물 치료와 정밀 검사하면서 경과를 봐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소 몇 주는 보셔야 합니다. 길게는?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말은 거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하연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병원비였고 그 다음이 가게 월세였고 그 다음이 준우의 학비였다. 의사가 자리를 뜨자 준우가 깨서 눈을 비비며 물었다. 누나, 사장님 죽는 거 아니지? 그 말에 하연은 무릎이 풀릴 뻔했다. 하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 말 하지 마. 사장님은 그냥 잠깐 쉬는 거야. 우리를 너무 오래 지켜주느라 지친 거지. 준우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하연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그 밤, 하연은 병원 대기실에서 거의 꼬박밤을 새웠다.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머릿속으로만 수십 번 계산을 했다. 병원비, 가게, 월세, 전기세, 물값, 준우, 학교, 재개발, 철거 통보,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무게였다. 그리고 그 모든 무게가 한꺼번에 그녀 혼자에게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어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가게 문 앞에는 두 개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하나는 병원에서 급히 들고 온 영수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청에서 나온 공문이었다. 비리낭 어시장 재정비 사업에 따른 철거 예정 안내. 눈앞에서 글자가 흔들렸다. 하연은 천천히 종이를 떼어 손에 쥐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가락을 살짝 베어 피가 맺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그때 가게 안에서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정갈한 셔츠, 단정한 넥타이, 어시장 분위기와 맞지 않는 반듯한 구두, 주상후였다. 문을 열어두셨길래 잠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연은 종이를 손에 쥔 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병원비에. 가게 철거까지 한꺼번에 떠안게 되겠군요. 놀리러 온 거예요. 아니요. 현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다시 할까 해서요. 하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제도 말했죠. 관심 없다고. 어제와 오늘의 상황이 같습니까? 상우는 가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낡은 작업대.
2개뿐인 냉장고, 반쯤 텅 빈 생선통, 그리고 구석에 놓여 있는 오래된 게상이 이 가게를 지키고 싶다면 돈이 필요합니다. 병원비를 내려면 돈이 필요하고 철거를 늦추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연을 바라봤다. 준우를 지키고 싶다면 무엇보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연의 얼굴에 미세한 흔들림이 생겼다. 하지만 곧 다시 고집스러운 눈빛으로 돌아왔다. 그래서요. 저보고 금창해양 밑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거부감이 크겠죠. 하지만 당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쓰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능력은 무슨, 칼을 다루는 손,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는 눈, 누구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는 자켓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명함과 함께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첫눈에도 묵직해 보였다. 이건 부사장님께서 보낸 겁니다. 전세 보증금과 병원비, 그리고 향후 몇 달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입니다. 하연은 봉투를 쳐다봤다. 열어보지 않았는데도 안에 얼마나 들어있을지 감이 왔다. 지금까지 가게에서 몇 년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액수일 것이다. 대가로 뭘 요구할 건데요. 당신의 시간, 그리고 능력, 금창해양에서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해양 물류 쪽 보안 관리, 현장 조정. 때로는 설득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할 수도 있겠죠. 폭력 쓰라는 말이네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그는 말을 흐렸다. 하연은 봉투를 향해 다가간 손을 멈추고 대신 상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싫어요. 상우의 표정이 아주 잠시 굳었다. 이게 당신에게 유일한 선택지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인 건 맞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싫어요. 왜죠? 칼을 잡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그랬어요. 칼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라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걸 지키기 위해서 쓰라고. 근데 당신들이 원하는 건 그 반대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깥에서 바닷바람이 불어와 문틈을 흔들었다. 비린내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다. 상우는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게 뭔지 저는 압니다. 도윤혜 씨, 서준우, 그리고 이 가게. 하지만 세상은 그런 마음만으로 버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래도 지금은 싫어요. 지금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은 이라는 말이 스스로도 신경 쓰였다. 미래의 마음이 바뀔 가능성을 본능적으로 인정한 셈이었기 때문이다. 상우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는 봉투를 다시 자켓 안으로 집어넣으려다가 대신 카운터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이건 맡겨두겠습니다. 필요 없으면 나중에 돌려주세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느 날 이 봉투를 열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당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상우가 가게를 떠났을 때. 하연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봉투는 카운터 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열어보고 싶었다. 정말로 열어보고 싶었다. 손이 저절로 봉투를 향해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그 손을 멈추고 봉투를 냉장고 위로 던져 올렸다. 손이 닿지 않는 위치였다. 안 열 거야. 그러나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간절한 바람에 가까웠다. 며칠 뒤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다. 정밀 검사가 추가됐다는 이유로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였다. 이미 밀린 입원비까지 생각하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연이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묻자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병원도 규정이 있어서요. 보증인을 세우시거나 일부라도 먼저 납부해 주셔야. 전화기를 놓는 순간 하연의 손이 떨렸다. 가게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종이가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집주인이 두고 간 통지서였다. 2달째 월세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까지 입금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장, 한 장. 모든 종이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버텨라. 하지만 혼자서는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냉장고 위에 올려둔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발뒤꿈치를 들고 손을 뻗으면 금방 잡을 수 있었다. 안 돼.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거 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럼에도 3번째로 손이 올라갔다. 그리고 결국 봉투를 잡아내렸다. 바닥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흰 봉투 위로 그림자가 출렁였다. 파도처럼 흔들리는 자신의 손 그림자였다. 마침내 봉투를 찢어 열었을 때 안에서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았다. 병원비, 월세,
가게 월세까지 다 갚고도 남을 정도였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스르르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사장님, 하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혜라면 뭐라고 했을까? 이런 돈 받지 마라라고 했을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했을까? 답은 알 수 없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여전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대신 그가 했던 다른 말이 떠올랐다. 너는 네 방식대로 칼을 쓰면 된다. 내가 못 살린 것까지 네가 모두 떠안으라는 건 아니다. 하연은 돈을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들고 가게 불을 껐다. 문을 잠그고 나오는 그녀의 표정은 밤바다처럼 어두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결심이 켜져 있었다. 아주 작지만 분명히 타오르는 불빛, 비리낭 너머. 멀리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금창해양 본사가 있는 빌딩군이 보였다. 도시 야경 속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건물들. 그곳에서 모든 줄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연은 그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번 한 번뿐이야. 그녀는 최소한 스스로에게 그렇게 변명했다. 이번 한 번만. 내가 더러워지면 되는 거라면 칼을 잡는 손은 여전히 똑같았다. 하지만 그 칼이 향하는 길은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워진 날이었다. 하연이 금창해양 본사가 있는 해안도로 쪽으로 걸어갈 때 바람은 마치 작은 비늘처럼 날카롭게 피부를 찔러댔다. 가로등 불빛은 도로 위에서 길게 늘어졌고 바다는 어둠 속에서 파도만을 드러냈다. 그 소리가 뒤쪽 등허리를 잡아끌 듯했다. 마치 어디까지 가는지 묻는 것처럼. 하연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손에는 아직도 그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봉투는 가볍지 않았다. 오히려 손목을 아래로 끌어당기며 그녀가 서 있는 자리를 흔들어 놓을 만큼 무거워 보였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선택의 무게 때문이었다. 금창해양 본사는 유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해양 관측 타워처럼 보였다. 밤에도 조명이 꺼지지 않는 건물, 전체가 차가운 푸른빛으로 물들어 멀리서도 이 도시의 중심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듯했다. 정문 앞에 멈춰선 그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곳에 들어가면 돌아가는 길은 달라진다. 내일 모레, 그리고 몇 달 뒤에 그녀까지 그 선택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 순간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안쪽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경비원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방문 목적 있으십니까? 하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봉투를 꽉 쥐었다. 주상우 씨 만나러 왔어요. 경비원은 명단을 확인하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의아한 얼굴로 말했다. 상우 대리님이 손님을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올라가세요. 하연은 순간 가슴이 멈칫했다. 이미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올라가는 동안 하연은 거울처럼 반사되는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과 결심, 그리고 어딘가 비틀린 책임감이 섞여 있었다. 12층. 문이 열리자 상우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다가오는 하연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겉모습은 언제나처럼 단정했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왔군요. 알고 있었어요. 예, 선택은 결국 이쪽으로 기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듣기 싫어 하연은 얼굴을 굳혔다. 기울어진 게 아니라 밀린 거예요.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상우는 고개를 돌려 회의실로 향했다. 따라오시죠.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하연은 잠시 움찔했다. 안쪽에는 이미 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강무혁. 그는 책상 위에 손을 얹고 미소인지 아닌지 모를 표정을 하연에게 향했다. 드디어 왔군요. 이하연 씨. 하연은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말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겠지. 무혁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하지만 여기 왔다는 건 적어도 마음의 반은 움직였다는 뜻 아닐까. 상우가 하연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 부사장님, 조금은 시간은 많아. 하지만 기회는 많지 않지. 무혁은 회의실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내려다 보았다. 비리낭 어시장, 그곳은 곧 사라질 거여. 오래 버텨온 것 같지만 결국 시대의 변화란 것을 막을 수는 없지. 그의 말투는 무심했지만 무심한 만큼 잔혹했다.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하연 씨, 네가 지키려는 것들은 결국 흩어지고 말 거야.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니까.
하연은 씩 웃었다. 저한테 왜 이러죠? 전 그냥 생선 손질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지. 무역은 천천히 걸어오며 그녀 앞에 섰다. 혼자서 버틸 정도의 강단이 있고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내 손엔 이미 칼이 있어. 누군가가 그 칼을 어떤 방향으로 쓰게 만드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 말에 하연의 손이 움찔했다. 난 단순히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야. 무역이 속삭이듯 말했다. 목적을 향해 사람을 정교하게 배치하는 거지. 하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찌르듯 흔들렸다. 그동안 원치 않게 겪었던 폭력, 아버지의 손찌검, 골목에서의 공포, 어시장에서의 소동, 그리고 윤혜가 병원에서 누워있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하연의 마음을 압박했다. 무역은 봉투를 보며 말했다. 그 돈은 시작일 뿐이다. 너에게 더 큰 걸 줄 수도 있어. 대신 우리 방식에 익숙해져야 하지. 그 순간 하연은 강무역의 눈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그 눈빛에는 어떤 냉정한 계산과 기대가 공존했다. 상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부사장님,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압박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선택지를 알고 판단할 수 있게. 당신은 조용히 있어요. 내 역할은 내가 시키는 선까지야. 무혁의 말투에는 단단한 선이 있었다.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표정만큼은 분명하게 굳어졌다. 하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받아라. 세상은 모르는 척하는 자보다 선택한 자에게 기회를 준다. 그 말의 무게가 그녀의 귀에 깊게 박혔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철거 담당팀에서 일하는 직원 하나가 헐레벌떡 들어왔다. 부사장님 죄송하지만 상황이... 무슨 상황이지? 위험합니다. 어시장 쪽에서 일부 상인들이 공사 차량에 올라타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부상을... 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누구? 어떤 사람이요? 도윤혜 씨입니다. 그 한마디에 하연의 시야가 완전히 흔들렸다. 사장님이요? 부상 정도가 심각해 보여서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하연은 회의실 의자를 밀치며 문으로 달려갔다. 상우가 뒤에서 외쳤다. 하연 씨 잠깐. 놔요. 하연은 그대로 달렸다. 복도를, 계단을, 로비를 뛰어내려 건물 밖으로 나갔다. 공기가 몸을 때리며 스쳐 지나갔다.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만 떠올랐다. 이윤혜. 그는 이미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도 다시 시장으로 갔던 것이다. 그 혼란 속에. 그 폭력 속에 몸을 던진 것이다. 왜 또? 하연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차올랐다. 바람에 섞여 흩어졌지만 뺨은 분명히 젖었다. 그녀는 윤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아버렸다. 이 시장이 그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세운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연과 준우에게 더 이상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에. 하연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숨이 타오르고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뛸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지켜야 할 사람은 병원 침대에서 혼자 싸우고 있을 윤혜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내부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구급대원 몇 명이 들것을 밀고 들어오고 있었고 한쪽 벽에서 피 묻은 장갑들이 포개져 있었다. 그들 사이로 하연은 윤혜를 찾았다. 사장님. 의사들이 들것 주위를 막아섰다. 가족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보호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중얼거렸다. 머리를 부딪히면서 출혈이... 지금 수술 준비 중입니다. 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흐릿해졌고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상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하연에게 다가왔다. 당신한테 연락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맞아요. 제가 사장님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제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대신. 이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상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하였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하연은 주먹을 덜덜 떨며 말했다. 저 다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상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지금 가야 할 길은 어느 쪽입니까? 하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앞으로 비리낭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결정이었다. 하연은 응급실 문 앞에서 굳어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윤혜를 수술실로 옮겨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며 숨을 더 가쁘게 만들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주변의 발소리, 장비 알람 소리, 누군가의 흐느낌조차 아득하게만 들렸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꽉 채웠다. 지켜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상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차가운 듯하면서도 어딘가 애매한 연민이 스며 있는 표정.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결정했어요. 상우가 조용히 다가왔다. 어떤 결정입니까? 사장님, 그리고 준욱, 이 가게 지키려면 한 번 멈춘 숨을 다시 들이켜야 겨우 말이 이어졌다. 저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상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금창해양과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 대답은 상우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그쪽 편에 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연은 이어 말했다.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제 방식대로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모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어떤 결연한 힘이 있었다. 한쪽으로 기울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지켜야 할 것만 지킬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길을 내게 강요하더라도 저는 제가 정한 길로 갈 거예요. 상우는 그 말을 오래 바라보듯 듣고 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결심이라면 저도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왜요? 저 역시 금창해양 안에서 오래 버티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자리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령과 통제, 그 안에서 움직이는 타인의 삶, 그 사이에서 제 의지는 점점 희미해졌죠. 상우는 창밖 흐릿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보며 희미했던 것이 잠시 드러났습니다. 하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상우에게 느꼈던 멀리 있는 듯한 차가움은 사실 그가 만들어낸 방어막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달랐다. 상우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있는 목소리처럼 들렸다. 도울 겁니까? 정말요. 당신이 진심이라면, 그리고 내가 가진 정보를 나누는 것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하연은 숨을 삼켰다. 가슴속 어둡고 무거운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술실에 불이 켜지고 의료진 몇 명이 나와 이동하기 시작했다. 보호자분. 하연은 반사적으로 뛰어갔다. 어떻게 됐어요, 사장님은?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출혈이 많았지만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만으로 하연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은 지켜봐야 해요. 네. 하연은 눈물을 꼭 참았다. 울면 기운이 빠질 것 같았다. 지금은 기운을 잃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비린항은 더 이상 익숙한 바다가 아니었다. 경찰 라인이 생겨 있었고 공사 장비는 멈춰 있었으며 곳곳에서 사람들이 눈물이나 분노를 쏟아내며 서 있었다. 시장 중앙에는 상인 대표들이 모여 있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우린 끝까지 싸울 거야. 근데 싸운다고 뭐가 바뀌어? 누가 나서서 우리 목소리 정리해줄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은 흩어져 서 있었지만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였다. 하연, 그녀가 시장 입구에 섰을 때 모두의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녀가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저 아가씨. 최근에 계속 중심에 있었던 그 아이잖아. 대단한 애라더라.
혼자서 취객도 말리고 어제도 사고 현장에 사람들의 속삭임이 퍼져갔다. 하연은 모두를 바라본 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상인들의 시선이 모였다. 사람들은 누군가는 기대하고 누군가는 조롱하듯 바라보며 누군가는 미묘하게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하연은 말하기 전 천천히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저는 비리낭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여기서 싸울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우린 힘도 없는데 애 하나가 나선다고. 하지만 곧 누군가가 말했다. 맞아. 저 아이는 달라. 우리가 못하던 걸 해왔잖아. 도망치지 않고 남았던 사람.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했어. 그 말이 촉발점이었다. 어시장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연은 말을 이어갔다. 저도 많이 무서워요.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해요. 지금 당장 싸울 힘이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만들어야 해요. 사람들 사이에 작은 떨림이 퍼져갔다. 누군가 말했다. 우릴 위해 일해줄 거냐?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킬 거예요. 여러분 가게도, 삶도, 이 시장도. 두 손을 꽉 쥔 채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싸울게요. 협박이든 말이든 서류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아요. 그 말에 가장 먼저 고개를 끄덕인 것은 어시장 가장 오래된 고참 상인이었다. 좋아, 우린 너 믿어보마. 그 말을 시작으로 사람들은 하나둘씩 하연에게 다가왔다.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잡아주고 고개를 숙였다. 하연은 자신이 어떤 거대한 책임을 떠안고 있는지 알았지만 동시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힘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있었다. 강무혁. 그는 검은 코트를 걸친 채 시장 입구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빛엔 놀람도, 분노도, 실망도 없었다. 그저 흥미롭게 상황을 읽는 듯한 기묘한 시선. 상우가 하연의 옆에 서며 말했다. 저 사람 생각보다 더 움직일 겁니다. 당신을 도구로 쓰려고 했던 계획도 틀어졌고. 알아요. 하연은 시선을 강무혁 쪽으로 돌렸다. 저 사람은 이제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상우가 낮게 말했다. 당신 정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저는 비리낭의 칼이 될 거예요. 상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비리낭 위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어시장의 깃발들, 배들, 천막들 모두 흔들렸지만 그 중심에 선 하연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택한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앞으로 어떤 위협, 어떤 공격, 어떤 손실이 다가올지 모른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더 이상 그녀는 도망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녀는 희생당하는 아이가 아니다. 이제 그녀는 비리낭을 지키는 칼날이 되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어떤 파도가 와도 결국 파도를 가르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